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재성호라고 합니다.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에서는 앞으로 20회에 걸쳐서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이사장으로 계시죠. 지난 3월에 북한인권법 해설서를 아주 역조를 발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자에 대해서 많은 그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맡고 우리 저자이신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을 이제 대담자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대담을 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그 특별 프로그램에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 자료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수강하시고 경청하시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주 뭐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경청하시고 또 북한인권법을 조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김태훈 변호사님은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셨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3년간 일을 하셨고 또 대한변협에서 북한인권 특별위원장, 또 2013년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창립하시고 또 회장을 하셨고 한 10여 년 하시다가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계시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성통반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또 이사장으로 활동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개략적으로 쭉 읽어봤는데 아주 정말 아까 잘 쓰셨고 또 이번에 그 대담을 통해서 또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또 다듬으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인사 말씀 잠깐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0주년, 또 돌아오는 9월 4일은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걸 계기해서 제가 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첫 해설서를 썼는데 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재성호 교수님이 사회자로서 주셨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연임이 돼서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북한인권 특별위원장을 국가인권위에서 맡고 그때 이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재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소개 말씀드리는데 약간 틀린 부분은 잘 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황진아 의원과 우리 김문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앞선에 2004년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됐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영향이랄까 또는 어떤 입법 배경이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풀어주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4년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습니다. 10월달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그것이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가장 이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준 충격은 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큰 충격으로 왔고 그것은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김문수 의원도 얘기했듯이 정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촉발이 돼서 2005년에 말씀했다시피
뭐 황진화 의원 또 김문수 의원이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게 됐고, 그것이 미국의 2004년 북한 인권법, 또 그 2006년에 또 일본의 또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이, 외국의 북한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이 대한민국의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에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에 국회 북한인권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실제로 제정된 거는 2016년 3월 3일인가요? 그래서 이 11년 가량 되는데, 이게 늦게 된 입법이 실현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늦게 지체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마디로 이 북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정치 문제로 됐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첫째, 북한 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관계를 해친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 북한 인권보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또 셋째로는 이 북한 인권법이 북한 붕괴를 노리는 대북 압박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본말이 전무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북 관계는 수단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수단에 종속시킨 것이 여태까지 11년간 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본질입니다. 또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가 함께 가는 것인데, 이걸 양자택일의 문제로 자꾸 삼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그동안에 누가 고통을 받느냐?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고통받은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을 목격해야 되는 북한 주민들이 나날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항상 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인권의 문제가 우선한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자금론, 인도 지원 우선론, 북한 붕괴법이라는 그런 논리.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붕괴된 나라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억지 논리고 네. 진영 논리고 또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 미얀마 인권이 무슨 중동의 팔레스타인 인권은 인권 문제고 우리나라의 좌우를 막론하 다 관심을 갖는데,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들은 굉장히 작아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죽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북 저자들이 보이는데,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 이념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고 자꾸 그렇게 경도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일까요? 그게 정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권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이게 아닙니다. 근데 유독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은 유독 북한자가 붙은 인권 앞에서는 이걸 정치 문제로 이제 둔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이분들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시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둘째는 북한 인권 제기는 곧 반복 대결이다, 이렇게 또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 전혀 판이에요. 과거 군사정권화에서 인권 문제는 이건 보편적인 문제다, 그래서 미국에도 의존해야 되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상 이 북한 인권 문제로 하면 이것은 전혀 대내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특히 진보를 외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보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민주화 운동, 이분들이 언제나 앞장서고 가장 약하고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왔다고 분들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한반도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2천만, 2,500만 북한 주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고요. 또 좌파 진영에 대해서도 또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착취당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를 이분들이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면 이 좌파가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주민을 국가의 소유물처럼 부리면서 노동의 대가를 강제노동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 3대에 걸쳐서 권력을 세습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판 신분제, 왕조주의입니다. 이제 3대 세습을 넘어 김주의 4대 세습까지 이제 꿈꾸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좌파가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야 될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역사적으로 인권은 진보 진영의 의제였는데 한국의 진보는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가짜 진보 아니냐 말이에요. 결국은 북한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그 변수랄까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친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북 대결 논리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친북 성향을 좀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뭐냐면 여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확보했죠. 그래서 법이 통과됐는데 아마 그때 법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정되지 못했으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법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막바지에 여야 간의 타협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에 최초로 발의된 때부터 거의 11년째가 되거든요. 그때 저쪽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측에서 굉장한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적 지원 우선이다. 또 남북 협상, 남북 대화 이게 우선시돼야 된다. 또 평화가 우선시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엔 절충이 됐어요. 그래서 다 여야 합의가 된 겁니다. 첫째로 야당의 요구, 그때 더불어민주당이죠. 야당의 요구를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 증진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는 북한 인권법 2조 2항이 그래서 마련이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남북 인권 대화, 또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북한 인권법 7조 8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했습니다. 2조, 7조, 8조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 대신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기구 설계입니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통일부와 법무부에 양쪽에 넣고 또 북한 인권 증진위원회, 증진자문위원회, 또 북한 인권 대사, 북한 인권 재단 이런 제도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가 절충하고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북한 인권법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북한 인권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법안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와 함께 우리 북한 인권법 제정 직전에 한 2년쯤 전에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인권 보고서 COI 리포트라고 그러죠. 보고서라고 발간이 됐는데 그것이 아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한 인권법 논쟁이 좀 하루빨리 종결하고 우리 국회에 입법된 것을 자극하고 촉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COI 보고서의 의의랄까 그거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그 COI 위원장이었던 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하고도 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
11년간이나 북한 인권 법안이 발의되다가 드디어 통과된 데 가장 결정적인 기폭제를 한 것이 2014년에 발표된 COI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가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2013년 3월 21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법관을 역임한 마이클 커비가 위원장으로 비촉이 됐고, 또 위원으로서는 또 그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 소니아 비세르코, 또 인도네시아의 검찰총장을 역임한 마르스키 다르즈만, 당시 그분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했었죠. 그 세 분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이할 것은 이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이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은 어떤 전쟁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광범위한 조사 끝에 마이클 커비가 2014년 2월 17일에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 3월 17일 날 25차 인권이사회에서 그걸 발표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참 운 좋게 그 인권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커비가 그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그 372쪽에 달하는 유엔 북한 인권 상세 보고서를 낭독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직후에 제가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별도 회담을 가졌고, 이것이 한번 선언에 그치고 보고서 발표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해서 FBS, 그러니까 현장기구, 유엔 현장기구를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굉장히 경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 인권사무소 대표부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때 도쿄, 방콕, 서울 3개 지구가 경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것은 도쿄 아니면 방콕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이클 커비 위원장에게 서울을 둬야 된다고 역설을 한 게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도 여러 인권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드디어 2015년에 서울에 바로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가 발족이 됐고, 그 이후로도 제가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는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 강의를 하게 된 토대가 된 북한 인권법 첫 해설서에 마이클 커비가 추천서도 써주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올 때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권을 연대에 두는 인권에 종사하는 법률가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죽비가 되고 있다. 외국에 이런 인권 법률을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당사국이 어떻게 되느냐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깨우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2016년 3월에 북한 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에 그 투표 결과, 아까도 한 사람의 반대 투표도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특징이라고 볼까요? 뭐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참으로 치열한 토론 끝에 법안을 다 절충을 해서 대안으로 하나 딱 여야 합의로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1일 밤 11시경입니다. 역사적인 그 시간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때 재석 236명 중에 찬성 212명, 반대는 0표, 기권 24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특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212명 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 중에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중 있는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11명.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민홍철 의원, 박범계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안규백 의원, 윤호중 의원, 윤후덕 의원, 이계호 의원, 이언주 의원, 정성호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1명은 그때 분명히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진정하게 그때 찬성을 하셨으면은 지금 이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법 정상화로 그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11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그냥 좀 자기가 그런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라는 점을 전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그것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북한 주민의 존엄과 인권을 법률로서 확인하고 그 보호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주민을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인권의 주체,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래서 그렇게 측면에서 대헌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북한인권법의 배경이랄까 또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다음 2강부터는 북한인권법 뭐냐면 1조부터 매 강의마다 한 개의 주문을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그냥 동영상을 바로 보지 마시고 이 핸드폰이랄까 거기에 보면 북한인권법 주문이 나오잖아요. 한번 열어보신다든가 뭐 출력을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강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우리가 20강을 하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